네, 그러면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CNN의 마지막인 CNN 3에 대해서 발표할 8기 유치원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저희가 지금 2주에 걸쳐서 CNN에 대해서 보고 있잖아요. 지난주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CNN1 시간에는 컴퓨터 비전이란 그리고 좀 CNN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이때 컨볼루셔널 레이어 그리고 패딩 슬라이드 하는 방법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CNN2,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에는 어떤 CNN 모델들이 있었는지 조금 살펴보았고요. 과제 하시면서 조금 구현을 해보셨죠?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CNN 구조는 만들 수가 있는데 만든다고 성능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아마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지금 저희 구조만 해도 레이어가 여러 개, 하이퍼 파라미터도 막 몇천 개가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오늘 성능 좋은 모델을 만들려면 어떤 요소를 고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CNN을 이용하는 이유, 이미지 처리와 특화가 되어 있기는 하는데 다른 방면으로 이용을 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이학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1번이랑 2번이 성능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요소들입니다. 오버피팅이랑 컨버전스의 속도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CNN을 이용한 이유, 그 다음에 전이학습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CNN의 기본 구조겠죠. 한번 CNN2 세션에서도 복습을 진행했고 오늘도 복습을 진행할 예정이라 지금까지 궁금하거나 헷갈린 게 많으셨던 분들은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피처를 추출하는 과정이었고 피처 익스트랙트 하는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뒷부분이 이제 클래시파이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진행을 하면은 컨볼루션 레이어를 씌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렐루 같은 활성화 함수를 적용을 하고 풀링을 하고 얘네들을 이제 여러 번 반복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로우 레벨 피처들을 뽑고 그 다음에 이제 미드 레벨, 그 다음에 하이 레벨 이렇게 좀 큰 특징부터 좀 세부적인 특징들까지 이렇게 고려를 하는 과정이 여기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클래시파이를 진행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음 피처 익스트랙터 부분은 아래 과정의 반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컨볼루션 레이어를 쓴 다음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 과제를 하셨던 분들이 이거를 쓰니까 되게 학습이 빠르게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을 해주고 드랍아웃을 저희가 배웠었는데 사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으로 대체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풀링을 적용을 해준다. 네, 이거 계속 많이 보셨겠지만 한 번만 더 복습을 한다는 의미에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풋이 만약에 32 곱하기 32 그리고 채널이 3개짜리인 인풋이 들어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3 곱하기 3 필터를 64개를 적용을 한다고 해보면 사실 여기는 3 곱하기 3 곱하기 3짜리인데 우리 얘랑 얘는 채널이 어차피 같아야 돼서 이거는 보통 생략을 해서 쓰는 편이고요. 제가 만약에 첫 번째 필터를 여기 인풋에다가 적용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채널이 같으니까 총 27개가 겹치겠죠. 여기다가 첫 번째로 적용을 하게 되면 컨볼루션 연산을 하게 되면 요 첫 번째 피처 맵에 있는 첫 번째 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라이드를 해서 조금 옮겨서 컨볼루션 연산을 다시 하면 이제 두 번째 값이 나오게 되고 하나의 피처로 이제 하나의 피처 맵을 이제 그릴 수가 있게 되겠죠. 두 번째 필터로는 이제 두 번째 피처 맵을 도출을 해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웃풋을 32 곱하기 32 곱하기 64로 뽑아낼 수가 있는데 이 사이즈를 구하는 방법이 아래 식과 같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통 식을 이해를 안 하면 이거를 별로 쓰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쉽기는 한데 이게 왜 나왔는지 조금 살펴보면 n이 원래 여기 인풋 사이즈잖아요. 그 다음에 패딩을 적용하게 되면 패딩이 1이면 양옆으로 하나씩 늘어나는 거라서 2p를 더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 길이가 n 더하기 2p인데 필터 길이만큼 빼서 필터 길이는 이동하는 거랑은 좀 관련이 없으니까 빼준 다음에 스트라이드가 1이면 그냥 요만큼을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네, 뭐 요만큼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 지금 여기 있는 사이즈는 필터를 몇 개를 넣을 수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이동 횟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터를 10번을 이동을 하면 총 11개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인데요. 구체적인 설명은 CNN1 세션에서도 했고 아마 더 구체적인 설명은 동영상으로 따로 제공이 될 예정이라서 자세히 보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하기 전에 저희가 정교화를 하는데요. 미니 배치의 평균과 분산을 이용해서 정교화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적당히 스케일하고 적당히 시프트를 해서 이제 뭐 분포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근데 정교화를 그냥 뭐 0,1을 기준으로 해주면 되는데 왜 굳이 스케일이랑 시프트를 하는 걸까요? 이거 질문하면 대답을 못 하시겠죠? 질문 받고 싶으신 분 있나요?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액티베이션 펑션을 렐로를 이용하잖아요. 렐로가 이제 max 0,x 요게 이제 렐로 함수인데 그럼 0보다 작은 애들을 넣으면 다 0이 되어버리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보통 0,1을 기준으로 정교화를 해버리면 요 왼쪽 부분이 그냥 다 0이 나와버리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적당히 약간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해줘가지고 이런 문제를 없애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을 하는데요. 얘는 원래 뉴럴 네트워크의 필수 요소이고 이거를 하는 이유가 비선형성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저희가 레이어를 여러 개를 쌓을 건데 지금 얘네는 다 비선형적인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선형적인 함수를 적용을 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레이어가 아무리 여러 개가 있어도 얘가 뭐 첫 번째 레이어 해서 이게 나오고 두 번째 레이어 해서 적용하고 세 번째 레이어 해서 적용을 해도 얘는 그냥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a 세제곱 x. 그럼 얘는 그냥 또 다른 하나의 상수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선형함수는 아무리 쌓아도 비선형적이게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애초에 비선형 함수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CNN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그냥 각각의 엘리멘트에 다 함수를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렐로가 아까 0보다 작은 애들은 마이너스인 애들은 그냥 0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0보다 작으면 0 나오고 0보다 큰 애들은 그냥 자기 자신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드랍아웃인데요. 학습할 때마다 매번 랜덤하게 뽑은 노드를 제외하고 학습한다. 제가 만약에 0.5 확률로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0.5 확률로 얘는 포함을 하고 얘는 포함을 하지 않고 포함한 애들로만 학습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이제 가중치가 큰 애들에 의존을 하는 그런 문제를 좀 방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인 이후에 테스트를 할 때는 당연히 모든 노드를 사용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MLP에서 드랍아웃을 하는 거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CNN에서는 과연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피처맵이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나중에. 그럼 각각의 요소들을 드랍아웃을 하는 거지. 아니면 이 피처맵 자체를 드랍아웃을 해서 몇 개의 피처맵으로만 트레인을 하는 건지 이게 조금 헷갈려서 찾아봤는데 일단 보통의 드랍아웃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인풋 벡터가 들어와서 가중치랑 곱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이 씌워지고 여기가 이제 드롭아웃을 하는 부분인데 조금 살펴보면 얘가 이제 마스크 매트릭스라고 하나요? 얘가 이제 행렬인데 보시면 각각의 원소들이 뭐 0.5의 확률로 1 나오고 0.5의 확률로 0이 나온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0과 1로 이루어진 애들이 이 D 행렬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얘를 이제 얘랑 같이 곱을 엘리멘트 와이즈하게 곱을 하게 되면 1이랑 곱해지는 애들은 저희가 이제 고려를 하는 거고 0이랑 곱해지는 애들은 고려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드랍아웃을 진행한 다음에 다시 가중치 곱하고 활성함수 적용하고 가중치 곱하고 마지막으로 뭐 클래시파이를 하는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과정인데 CNN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사실 그냥 모든 방법이 다 존재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의 피처 맵에서
엘리멘트를 조금 제거를 하고 트레인을 하는 그냥 일반적인 스탠더드 드롭아웃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채널 자체를 드롭하는 스페이셜 드롭아웃이라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 말고도 더 많아가지고 궁금하신 분들은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풀링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얘네는 이제 따로 학습할 필요는 없는 애들이죠. 그리고 이제 채널별로 독립적으로 진행을 하게 돼서 그냥 인풋의 채널 수는 딱히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맥스 풀링이랑 뭐 평균 풀링, 에버리지 풀링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맥스 풀링을 하면 여기서 이제 가장 큰 5 이렇게 적어주고 주황색 박스에서 가장 큰 8 이렇게 적어주죠.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 있는 0을 뭐 3으로 바꿔도 사실 맥스는 5로 고정이잖아요. 그래서 좀 맥스 풀링을 하게 되면 아니면 에버리지 풀링을 하게 되면 좀 입력 데이터의 변화에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원을 감소시켜서 계산 효율을 높일 수가 있고요. 얘네랑 조금 특징이 다른 애가 이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이었는데 저희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적용하기 전에 1차원으로 쭉 펴줬어야 됐잖아요. 그거를 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를 그냥 평균을 내서 그냥 쭉 일렬로 펴준다. 그 다음에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적용을 한다. 그게 이제 클래시파이 부분이 되겠죠. 네, 여기까지가 복습이었고 한번 새로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이미 다 배운 것들이라 오버피팅에 대해서 해볼 건데 지금까지 저희가 배웠던 것들이 많아서 복습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로스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트레인의 로스 함수가 이렇게 줄어들고 테스트도 이렇게 줄어드는 걸 원합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뭐 둘 다 높은 경우가 있어요. 둘 다 줄어들지 않으면 이건 그냥 성능이 안 좋은 거죠. 이건 그냥 성능이 안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인은 잘 줄어드는데 테스트는 이렇게 줄어들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오버피팅인데 여기서 멈추는 게 제일 적당했을 텐데 그냥 과하게 트레인에 좀 적용이 된 거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CNN에서 벗어나서 그냥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 모델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데이터 자체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랑 학습이랑 관련해서 뭐 나눌 수 있는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나눠봤는데요. 뭐 나눈 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 일단 첫 번째로 교차 검증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데이터셋이 원래 그냥 요거 하나인데 걔를 이제 5개로 나눈 거예요. 5개로 나눠서 맨 첫 번째 거를 테스트로 썼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을 테스트로 썼다가 세 번째 부분을 테스트로 썼다가 이런 방법인데 사실 요거 그림은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애초에 트레인이랑 테스트를 따로 분리해서 쓰고 여기 있는 부분은 밸리데이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보통 씁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장점이 뭐냐면 데이터가 적은 경우에 그냥 모든 데이터를 트레인에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의 오버피팅을 방지할 수도 있고 좀 한정된 데이터셋으로도 안정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요 K-폴드가 이제 밑에서 설명하는 요 부분이고 얘는 이제 회귀에 자주 이용을 하는 거고 요 Stratified Cross Validation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류에 잘 이용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레이블이 2개가 있다고 쳐볼게요. True 레이블인 게 막 2,000개가 되고 false 레이블인 게 막 10개밖에 안 된다고 하면 만약에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뽑게 되면 true에 대해서만 학습을 진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stratified를 쓰면 얘네들의 분포를 고려해서 적당히 잘 나눠서 해준다. 그래서 얘는 분류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이거를 교차 검증을 딥러닝해서 뭐 쓰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 왜냐하면 딥러닝 애초에 그 데이터가 엄청 많고 계산량도 많고 좀 자원도 많이 들고 이래서 쓰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고 뭐 쓴다는 사람도 있어서 그냥 써보고 성능 좋으면 뭐 쓰고 안 좋으면 안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부분은 CNN1 시간에서 다뤘는데 그냥 데이터 수 자체를 늘린다. 변형을 해보고 뒤집어보고 크롭을 해보고 왜냐면 저희한테는 다 똑같은 사진인데 그 컴퓨터 입장에서는 얘네가 다 그냥 서로 다른 6개의 데이터로 뭐 증가가 된 거죠. 그래서 데이터 자체가 늘어나면 오버피팅을 방지를 할 수가 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early stopping 하는 방법인데요. 이게 저희가 로스 함수가 이렇게 되면 오버피팅이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오버피팅이 되기 전에 멈춘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 페이션스 변수를 이제 얘가 하이퍼 파라미터인데 제가 만약에 페이션스 변수를 뭐 3이라고 지정을 해주면 로스가 세 번의 에포크를 돌 때마다 돌 때 개선이 되지 않으면 그때 조기 종료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뭐 이거는 그냥 정해주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주면 뭐 과적합을 막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가 디시전 트리랑 앙상블 시간에 배웠던 배깅이랑 부스팅 방법도 있었고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맨 첫 번째 정규 세션 때 배운 레귤라이제이션 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여기를 이제 크게 설정을 하면 상대적으로 가중치를 조금 작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가지고 규제를 하는 방법도 있었고 드롭아웃도 아까 했으니까 일단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하이퍼 파라미터 자체를 그냥 조절해주는 방법이 있다. 오버피팅을 막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그 복잡한 모델은 성능이 좋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냥 최대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줄이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피드 오브 컨버전스라는 걸 볼 건데 저희가 이제 최종적인 목적이 이 글로벌 옵티마이제이션에 다가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빠르게 글로벌 옵티마이제이션에 수렴하는가 그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 크게 다음과 같이 5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모멘텀 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옵티마이제이션의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뭐 GD 이런 거 SGD 이런 방법이 있었고 얘네는 이제 로컬 미니멈에 한번 빠지면 잘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또 추가로 나왔던 게 아답티브한 뭐 종류들이 있었고 모멘텀을 이용한 종류들이 있었어요. 이제 모멘텀은 그 최적점에 다가가는 방향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얘는 이제 모멘텀 텀을 따로 추가를 해주면 되는 거고 아답티브에는 뭐 아다그라드 그리고 RMS 프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아마 딥러닝 기초 시간에 했나요? 네, 뭐 제가 자세하게 다룰 건 아니라서 이런 게 있고 얘네들을 이제 짬뽕을 시킨 게 아담 얘가 뭐 최강자다 이런 말이 있기는 한데 실제로 컴퓨터 비전에서는 얘를 뭐 쓰기는 하겠지만 이것보다는 사실 SGD를 뭐 미니 배치 SGD랑 그냥 러닝 레이트를 저희가 이따가 할 건데 그 코사인 그 스케줄러가 있거든요. 코사인 스케줄러 with warm-up 그거를 주로 사용하면 얘가 성능이 제일 잘 나온다고 합니다. 네, 이건 그냥 말해본 거고요. 얘네를 쓰면 이제 글로벌 옵티마이제이션에 수렴을 하는 속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영향을 미치는 게 뭐 액티베이션 펑션 그리고 가중치도 영향을 미치고 얘가 제일 여기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1순위인데 네, 러닝 레이트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도 여기서 빠지지가 않아요. 저희는 그러면 좀 마지막 3개에 집중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게 저희가 X라는 인풋이 들어왔을 때 W랑 내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를 적용해서 나온 거를 저희가 액티베이션 밸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펑션이고 그걸 통해서 나온 값들이 밸류. 근데 우리가 MLP에서 층을 여러 개 쌓게 되면 여기에 있는 아웃풋이 다음 층의 인풋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얘의 액티베이션 밸류의 분포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펑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이제 기본적으로 시그모이드랑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저희가 이용을 했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한번 포워드로 학습을 진행을 한 다음에 로스를 계산을 해서 그 다음에 역전파를 다시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역전파는 이제 미분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건데 시그모이드 같은 경우에는 미분 값이 최대가 되는 게 한 0.3이라고 합니다. 0.3 그렇게 작은 거는 아닌데 저희가 레이어를 한 10개를 쌓아버리면 0.3의 10제곱 아무리 커도 엄청 작아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베니싱에 문제가 된다. 이것보다 조금 나은 게 하이퍼볼릭 탄젠트긴 한데 얘는 기울기가 조금 더 높기는 해요. 근데 얘가 문제는 뭐냐면 얘는 이제 양극단으로 조금만 좀 치울수록 그냥 기울기가 바로 0이 되어버리겠죠. 이런 게 문제가 돼서 나온 게 렐루입니다. 렐루가 좋은 게
시그모이드랑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식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엑스포넨셜 이용하고 이런 게 있어서 되게 복잡했는데 얘는 그냥 0보다 작으면 0으로 반환하고 뭐 0보다 크면 자기 자신이 나온다. 식 자체가 간단하기 때문에 연산 속도가 되게 빠르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뭐 0보다 작으면 그냥 0을 반환한다. 이게 문제가. 그 다음에 기울기가 여기가 0이잖아요. 그냥 업데이트가 안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를 다잉 렐로 현상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개선시킨 게 리키 렐로다. 뭐 이런 액티베이션 펑션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펑션을 적용해서 나온 이 y 값들의 분포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게 아까 다음 레이어의 인풋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액티베이션 밸류의 분포가 이렇게 왼쪽 마이너스 1이랑 1로 극단적으로 치우쳐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아까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예로 들어보면 y 값이 마이너스 1이랑 1이 되는 순간 그냥 그레디언트가 없어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업데이트가 안 되는 문제가 또 발생을 하고 만약에 0에 너무 몰려있으면 어떻게 될까? 0에 너무 몰려있으면 얘네는 이제 기울기가 항상 같잖아요. 그냥 모든 가중치들이 똑같은 양만큼 업데이트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y 값들이 한 값으로 수렴을 해가지고 그냥 모든 애들이 똑같이 업데이트가 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액티베이션 밸류가 나왔으면 좋겠냐 하면 그냥 다음과 같이 좀 적당히 0에 몰려있고 적당히 퍼져 있는 애들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0에 좀 중점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얘를 이제 다시 레이어에 들어가게 되면 또 더 왼쪽으로 치우치거나 오른쪽으로 치우치거나 이런 문제가 생겨서 좀 0을 기준으로 대칭이었으면 좋겠는 거고 네 그리고 아까 분산이 또 너무 막 몰려있거나 퍼져있거나 이러면 문제가 발생해서 다음과 같은 두 분포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까 액티베이션 밸류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이렇게 나왔었죠? 이 액티베이션 밸류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인풋도 있고 가중치도 있고 액티베이션 펑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CNN1 시간에서 그 인풋을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 방법을 배웠었잖아요. 그럼 저희는 오늘 이 가중치를 좀 정교화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다 그냥 영향을 미치니까 그냥 다 정교화를 해주면 얘도 정교화가 잘 되겠지라는 기본적인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고요. 네, 그럼 가중치를 어떻게 설정해야 우리가 아까 말했던 좋은 액티베이션 분포가 나올까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냥 제일 기본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웨이트들을 다 0으로 만들어 보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 얘를 이제 제로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고도 하는데 다음과 같은 식을 보시면 이제 여기 있는 첫 번째 레이어에 있는 여기가 이거고 첫 번째 레이어에 있는 두 번째 노드가 이거고 세 번째 노드가 이거라고 했을 때 웨이트를 다 0을 넣어버리면 인풋이 그냥 없어지죠. 그러니까 인풋의 값에 관계없이 얘네가 다 똑같은 값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다음 레이어에 적용하면 얘네도 다 똑같을 거고 세 번째 레이어도 똑같을 거고 결국에는 그냥 아웃풋도 동일하게 되는 문제가 생겨버리겠죠. 이러면 그냥 모든 뉴런들이 같은 태스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뭐 무조건 0으로 만드는 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 굉장히 작거나 굉장히 큰 가중치를 한번 부여를 해볼게요. 이때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일단 가중치가 뭐 0을 기준으로 여기에서만 저희가 좀 정교화를 했다고 해봤을 때 액티베이션 밸류들도 그럼 이렇게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게 저희가 비선형성을 주기 위해서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을 했는데 얘네가 여기에 몰려 있어 버리면 그냥 기울기가 다 비슷하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비선형성을 주기 위해서 활성화 함수를 썼는데 선형적이게 되어버리는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무 큰 가중치를 주면 또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일단 가중치가 크다는 거는 좀 의미 없는 변수들의 영향을 받기 쉽다는 거죠. 그냥 노이즈에도 크게 영향을 받게 되니까 오버피팅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아까 또 말씀을 했다시피 여기에 가면 액티베이션 밸류들이 여기에 치우치게 되면 그레디언트 베니싱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럼 가우시안으로 한번 정교화를 해보자. 근데 이제 또 분산이 너무 작거나 너무 크게 되면 여기는 이제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예로 액티베이션 밸류 디스트리뷰션들을 그려본 건데요. 레이어 처음에는 뭐 두 번째 레이어까지는 뭐 이쁘게 나왔네요. 근데 점점 더 분산이 작기 때문에 이 밸류들도 엄청 모여든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럼 분산을 좀 크게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아까 분산을 크게 만들어 버리면 얘네가 마이너스 1이랑 1에 몰려 있으니까 그레디언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안 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런 시행착오들로 생각을 한 게, 다음이 성립하도록 웨이트들을 초기화를 시켜야겠다. 그래서 두 가지가 성립을 하면 좋겠는 건데요. 액티베이션 밸류들의 평균이 0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이제 다음 것에 인풋이 되기 때문에 뭐 크게 치우쳐 있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액티베이션 밸류들의 분산이 변하는 경우를 살펴봤죠. 뭐 너무 모여들거나 너무 퍼져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레이어들을 통과를 해도 액티베이션 밸류들의 분산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성립을 하도록 이제 식을 짜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시그모이드랑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요 사비에르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이용해서 가중치를 초기화를 하는 게 좋고 렐로는 예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카이밍허라는 방법으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부분의 모델에서는 이 허 방법을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게 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비에르 이니셜라이제이션 두 가지가 있어요. 노멀하게 뭐 정교화를 해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유니폼하게 좀 초기화를 가중치를 초기화를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뭐 이게 왜 나왔는지는 딱히 설명을 안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보자면 우리가 아까 그 레이어를 통과해도 분산이 똑같았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L-1번째 레이어에서의 액티베이션 밸류의 분산이랑 L번째 레이어에서의 액티베이션 밸류의 분산이랑 같기를 원한다. 이 식을 풀어주면 이제 요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중치의 분산이 이전 레이어의 그러니까 인풋의 개수분의 1 이걸로 이제 분산을 설정해서 정교화를 해주면 잘 정교화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뭐 분산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식을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얘가 이제 이걸로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A 노드랑 연결된 가중치를 초기화하는 방법이 가우시안 0, 인풋이 4개니까 4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코어트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그 백프로퍼게이션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때도 분산이 바뀌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코어트만 고려하면 이제 요 분산이 나오고 만약에 그 반대쪽으로 돌아오는 과정도 고려를 한다. 그러면 인풋뿐만이 아니라 아웃풋의 개수도 같이 고려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백프로퍼게이션도 같이 고려를 한다면 아마 분산이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실 뭐 이렇게 써야 맞을 것 같은데 이전 노드의 개수랑 뭐 아웃풋의 개수분의 2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뭐 둘 다 비슷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로 이제 예시를 들어보면 A 노드가 인풋은 3개, 인풋은 4개, 아웃풋은 3개, 분의 2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해주면 성능이 잘 나온다. 한번 볼게요. 성능이 잘 나오는지. 얘는 이제 하이퍼볼릭 탄젠트 펑션을 이용해서 사비에르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한 건데요. 보다시피 뭐 잘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저희가 원하는 이렇게 0을 중점으로 하고 분산이 적당히 퍼져 있는 이런 디스트리뷰션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를 렐로 펑션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요. 일단 렐로 펑션은 아까 0보다 작으면 다 0을 반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좀 이런 애들과 다르게 0에 좀 몰려 있습니다. 0보다 작은 애들이 다 0이 되어서. 어쨌든 요거는 이제 좋은 분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점점 레이어를 거쳐갈수록 0으로 좀 수렴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하이퍼볼릭 탄젠트에서 렐로로 바꿨더니 액티베이션 밸류들이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카이밍허 이니셜라이제이션 방법입니다. 진짜 단순하게만 생각을 해보자면 너무 모이는 것을 방지해주자 이래서 그냥 위에를 2를 곱한 건데 이게 그냥 뭐 내 맘대로 2를 곱한 게 아니라 얘도 사실은 식을 정리를 하면 곱하기 2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여기 있는 변수들이 아까 있는 변수들이랑 조금 달라서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 저희가 이게 렐로 함수에 특정되어서 이용을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얘가 이제 그냥 max 0,y다 라고 생각을 하면 마지막에 2분의 1이라는 값이 나와서 여기에다가 2를 추가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를 이제 예시로 들어보면 이제 얘는 인풋만 고려를 하는 거니까 인풋 4개, 뭐 4분의 2 얘를 분산으로 생각을 해주면 가중치를 잘 초기화를 해줄 수가 있다. 네, 이걸 해보니까 카이밍허 이니셜라이제이션을 렐로 펑션에 잘 적용을 해보니까 딱히 모이지도 퍼지지도 않게 분포가 잘 유지가 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가중치를 초기화하는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버전스 스피드에 영향을 미치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러닝 레이트가 되겠습니다. 일단 좋은 러닝 레이트는 뭐 요거죠. 적당히 로스가 빠르게 수렴을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러닝 레이트가 너무 느리면 뭐 그냥 너무 느리다는 것부터가 성능이 좀 떨어진다는 거겠죠? 성능이 좀 떨어지는 거고. 만약에 러닝 레이트가 너무 높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저희는 이 최저점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요. 러닝 레이트가 크다는 거는 그만큼 보폭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조금만 감소를 해야 되는데 그냥 확 감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여기로 다가가야 되니까 증가를 조금만 해야 되는데 확 커져버리고 뭐 왼쪽으로 확 커져버리고 이러면 한 점에 수렴을 안 하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발산을 하게 되는 오버슈팅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은 러닝 레이트를 찾아야 되고요. 그냥 일정한 러닝 레이트를 가지고 학습을 진행을 한다기보다는 처음에는 러닝 레이트를 크게 하다가 점점 여기 글로벌 옵티마이제이션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러닝 레이트를 좀 줄여가지고 조금 세세하게 살펴보는 방법을 이용을 하면 좋겠죠? 그거를 이제 러닝 레이트 스케줄링이라고 합니다. 네,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에포크 또는 이트레이션이 반복될 때 학습률을 조정해주는 사전 정의된 프레임워크가 이제 러닝 레이트 스케줄링인데요. 얘가 사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그냥 러닝 레이트가 일정한 애도 있고 타임 베이스드,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마다 줄어드는 애도 있고 아니면 뭐 엑스포넨셜하게 줄어드는 애도 있고 근데 제가 여기서 제일 잘 되는 건 요 스텝 디케이라고 합니다. 초록색 선인데요. 계단 모양처럼 생겼죠. 그래서 B에포크를 진행할 때마다 러닝 레이트를 A%만큼 감소시킨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얘가 굉장히 직관적이기는 해요. 초록색이. 근데 A랑 B도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가 되기 때문에 좀 하이퍼 파라미터 많이 쓰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얘를 덜 쓰고 싶다 해서 나온 게 이 코사인 어넬링 디케이 방법입니다. 얘가 요즘에 제일 많이 쓰고 있다고 하는데 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 식에 의해서 이 그래프가 결정이 되는데 뭐 변수들을 조금 살펴보자면 이거 n은 아닌 것 같은데 뭐죠? n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가 미니멈이고 여기가 맥시멈이다. 그리고 여기 주기가 이제 t가 되겠습니다. 그럼 식을 적용하면 위에 그래프처럼 좀 코사인하게 급격하게 학습률이 증가했다가 급격하게 학습률이 감소하는 그래프가 나온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좋은 건가?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얘의 장점이 뭐냐면 로컬 미니멈이랑 안장점에서 굉장히 빠르게 벗어나게 해줍니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글로벌 옵티마이제이션을 찾아야 되는데 로컬한 미니멈에 빠지게 되어도 얘가 금방 탈출할 수 있게 해준다. 네, 그러면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로컬 미니멈에 수렴했다가 탈출했다가 다른 데에 수렴했다가 탈출했다가 요거를 반복하게 되어가지고 그냥 찾은 로컬 미니멈들 중에서 제일 안정적이고 제일 뭐 좋은 데를 이제 글로벌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가 원래는 우리가 모델이 하나 있으면 그냥 한번 이렇게 내려갔다가 끝인데 이걸 쓰면 좋은 게 얘가 앙상블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냥 여러 모델들을 돌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그래서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극대화시켜준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스케줄러에 적용이 가능한 웜업이라는 기법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원래 시작을 할 때 뭐 그냥 완전 위에서 시작을 했었죠. 이렇게 완전 위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에 그냥 차츰차츰 웜업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하는 이유가 이제 처음에 학습률이 너무 높으면 발산을 하게 되는 위험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얘를 적용을 하면 이제 발산을 해주는 것을 막아준다.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요 코사인 디케이 with 웜업 요거를 많이 쓴다고 하고요. 아마 트랜스포머에서도 요거를 쓴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CNN1에서 했었고 동영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장점이랑 단점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저희가 왜 하냐면요. 배치를 한번 돌릴 때마다 그래프가 좀 분포가 바뀌죠. 그다음에 레이어를 통과할 때마다도 그래프가 바뀌어요. 그래서 배치 단위로 혹은 레이어를 통과할 때마다 분포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이 된 거고요. 장점이 얘가 어차피 정교화를 해주고 저희가 아까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도 얘네가 다 액티베이션 밸류를 정교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에서부터 조금 자유로워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한 건데 얘네가 이제 조금 정교화를 해주면 상대적으로 좀 모여들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하이 러닝 레이트를 썼으면 바로 발산을 했었는데 얘네는 조금 모아주기 때문에 좀 빠른 학습률을 해도 발산을 하지 않는다. 이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되게 확실히 효과가 있나 봐요. 시그모이드랑 하이퍼볼릭 탄젠트 펑션도 사용이 가능하게끔 해줍니다. 근데 물론 렐로보다는 조금 안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큐러시도 증가를 시켜준다. 근데 문제가 이제 배치 넘버가 커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 배치가 너무 적으면 애초에 분산을 구해야 되는데 분산이 의미가 없겠죠. 이런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이나믹한 네트워크 스트럭처나 RNN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얘네는 이제 시간마다 인풋이 다르기 때문에 배치 말고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레이어 정교화를 해주는 방법이 되게 많네요. 한번 그래프를 조금 더 살펴보자면 컨볼루션 레이어를 먼저 씌우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이랑 분산을 구해가지고 정교화를 시켜준다. 근데 우리 아까 렐로가 맥스 0,x였잖아요. 이렇게 0보다 작은 애들이 나와버리면 다 0이 되기 때문에 얘를 조금 오른쪽으로 스케일링을 해준다. 스케일링 해주고 시프팅 해준다. 아까 그래서 베타랑 감마라는 파라미터가 있었는데 얘는 이제 학습을 시키면서 학습이 되는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에 집어넣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효과를 한번 볼게요. 얘는 이제 저희가 원래 그동안 하이퍼볼릭 탄젠트에서 그 액티베이션 밸류 디스트리뷰션이 원래 되게 안 좋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다른 초기화 기법을 쓰지 않아도 배치 노멀라이제이션만 써도 얘네가 그렇게 마이너스 1이랑 1에 치우친 것도 아니고 적당히 잘 나온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네를 써도 되기는 하다. 근데 물론 렐로가 좋다. 렐로에서도 잘 이용이 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오버피팅을 하는 방법이랑 얼마나 빠르게 글로벌 옵티마이제이션에 수렴을 하는가에 대해서 5가지를 조금 살펴보았는데요. 그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에는 시그모이드나 하이퍼볼릭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비에르 이니셜라이제이션 방법을 썼었고 그다음에 렐로에는 저희가 그 카이밍 허 방법을 썼죠. 얘는 이제 인풋의 개수분의 1 아니면 아웃풋까지 같이 고려를 한다면 이렇게 될 거고 분산이 얘는 그냥 인풋의 개수분의 2를 분산으로 하고 생각을 해준다. 그 다음에 러닝레이트에서 좋은 거는 코사인 방법, 코사인 아닐링 방법이었는데 걔가 이제 웜업까지 해주면 더 좋다. 그리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효과 좋다. 이거 과제 할 때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CNN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할 건데요. 잠시 쉬었다 할까요? 네, 그러면
8시 5분까지 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질문이 조금 들어와서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언제 쓰냐? 그러니까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도 하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도 하고 CNN 먹은서는 인풋도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fully connected 레이어가 있다고 생각을 할 때 뭐 여기 들어오는 인풋 값들도 저희가 초기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가중치를 곱해서 이렇게 넘겨주잖아요. 얘네도 초기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하는 건데 적용하기 전에 저희가 만약에 배치를 단위로 이제 뭔가 학습을 진행을 했다면 배치들의 평균과 분산을 이용해서도 정교화를 해준다. 얘도 하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도 한다. 그래서 얘네를 이제 다 쓰면 좋겠지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아까 그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에서부터 조금 자유롭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얘를 안 쓰면 이제 얘로 인해서만 액티베이션 밸류의 디스트리뷰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배치까지 하면 이제 얘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얘네가 서로 영향을 주고 좀 분할해서 나누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CNN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냥 CNN 말고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 모델에서의 오버피팅 막는 방법 그리고 컨버전스 스피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CNN 3 세션이잖아요. 다시 CNN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건데 앞에 있는 구조는 이제 피처들을 추출하는 구조 레이어를 쌓고 풀링하고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fully connected 레이어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 네, 그러면 이제 CNN이 왜 이미지 처리에 특화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볼 건데요. 그 전에 이제 MLP랑의 차이를 조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NN은 이제 MLP의 뭐 좀 특별한 케이스다라고 해볼 수가 있는데 MLP는 이제 fully connected라는 뜻이잖아요. 레이어가 여러 개 쌓여 있고 그러면 얘이 있으면 얘네가 다음 노드에 있는 애들이랑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한눈에 봐도 그림이 엄청 복잡하죠? 얘네는 이제 어떤 노드를 선택하든 얘네는 모든 인풋 피처들을 다 고려를 하고 있는 상태고 뭐 다음 뉴런을 선택을 해도 다음 뉴런도 이제 모두 다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시를 조금 들어보면 이게 이제 뭐 MLP, FC 레이어 얘네가 이제 뭐 CNN이다라고 비유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원래 이런 이미지를 저희가 한번 인풋으로 넣었다고 해볼게요. 이런 이미지를 넣어서 숫자 1부터 9 중에서 어느 건지 클래시파이를까지 하는 과정을 하는 태스크를 진행하고 하면 보시면 일렬로 쭉 펼쳐준 다음에 우리가 FC 레이어를 적용을 하려면 일렬로 쭉 펼쳐야 되기 때문에 펼쳐주고 노드랑 일일이 하나하나 다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원핫, 인코더 이런 걸 써가지고 여기 7에 있는 게 확률이 0.8이니까 7로 분류한다.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결과값이 7이다라고 내는데 굳이 얘네들을 다 연결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라는 아이디어가 생기게 됩니다. 보면 이제 여기 있는 4개는 이 빨간색에 있는 4개를 이제 첫 번째 노드에다가 연결하고 여기 있는 초록색은 두 번째 노드에다가 연결하고 여기 있는 노란색은 다른 노드랑 연결 안 하고 세 번째 노드랑만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히든 레이어의 각각의 뉴런들이 각각의 노드들이 인풋의 일부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 있는 히든 레이어, MLP에서는 히든 레이어가 모든 인풋들을 다 보고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 이렇게 일부분이랑만 연결을 해주면 얘네가 다 보는 게 아니라 요 인풋에 그냥 로컬한 부분에서만 관계성을 좀 찾아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만 연결을 해도 그냥 요 얘네 있는 노드를 그냥 아웃풋으로 합산을 하게 돼주면 그냥 이런 그림을 실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 굳이 다 연결을 할 필요가 없다. 라는 게 CNN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레이어가 더 쌓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저번에 그 리액티브 필드라는 걸 저희가 했었죠. 이게 뭐였냐면 이렇게 뭐 인풋이 있을 때 뭐 필터별로 먼저 작은 부분을 보고 이거 어떻게 표현하죠? 약간 이런 식으로 뽑아냈었죠? 그럼 이상한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뽑아내서
뭐 더 작은 피처들을 한번 보고 이렇게 리액티브 필드가 있으면 얘는 여기에다가 레이어를 하나 더 쌓게 되면 그냥 원래는 이 첫 번째 레이어는 이거 각각 4개에서의 그냥 로컬 관계성에서만 봤는데 이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이제 로컬과 로컬 간의 관계, 얘네를 모았을 때의 관계, 얘네들을 다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미지 전체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CNN은 로컬 커넥티비티라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미지 처리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이제 가중치를 곱할 때 제가 지금까지는 바이애스를 다 생략을 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원래는 바이애스 텀이 있잖아요. 원래는 MLP에서는 이 바이애스를 쓰는 이유가 모델을 설명할 때 그냥 y는 ax보다는 y는 ax 더하기 뭐 3 요게 더 모델을 잘 설명을 한다. 이래서 바이애스 텀을 넣었는데요. CNN에서는 전체 모델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각각에 대해서 바이애스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MLP보다는 조금 더 바이애스가 로컬 인포메이션을 잘 학습하도록 도와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CNN의 두 번째 특징이 이제 웨이트 쉐링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이게 왼쪽에 있는 게 MLP고 두 번째 있는 게 CNN의 예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MLP에서의 파라미터를 구해라 이러면 뭐 인풋이 지금 32 곱하기 32 곱하기 3짜리고 그 다음에 아웃풋이 이제 뭐 다음과 같다고 할 때 32 곱하기 32 곱하기 30짜리가 나왔다고 할 때 토탈 웨이트 개수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죠? 5 곱하기 5 곱하기 3? 이게 아마 뭐 토널 사이즈인가요? 네. MLP는 이제 인풋이랑 아웃풋을 다 곱하기를 해준 게 이제 웨이트의 총 개수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CNN에서는 필터 하나를 스트라이트만 해서 이제 피처맵을 하나 만들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한 피처맵에 대해서는 가중치들이 다 똑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피처맵에 대한 가중치는 동일하다. 그래서 얘는 그냥 요 32 곱하기 32 요걸 제외를 하고 그냥 요 30만 곱해주면 된다. 파라미터가 줄어들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한 피처맵은 웨이트 쉐링을 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뭐 이게 뭐 CNN의 까지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이제 이미지 처리에 왜 CNN이 나왔는지, 왜 사용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봤고, 이미지 처리 외에도 CNN을 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1D CNN이랑 디컨볼루션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1D CNN은 이제 CGR이랑 NLP에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1D CNN이라는 게 뭐냐면 저희가 원래 뭐 2D 펜션이 있을 때 커널들을 이렇게 뭐 오른쪽으로도 이동을 해보고 아래로도 이렇게 이동을 해봤었잖아요. 근데 1D CNN이라는 거는 필터 사이즈가 요 뭐 가로랑 여기 가로랑 여기 가로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만 이동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이제 1D CN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윈도우 사이즈랑 뭐 커널 사이즈가 같다. 그리고 이게 RNN에서의 예시인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필터들을 되게 다양하게 써보는 거예요. 이 필터를 적용하면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면서 요거를 추출을 해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 필터로도 하나 추출을 해주고 그 다음 필터로도 뭐 연산해주고 이렇게 해서 각각의 필터들에 대해서 연산을 진행하게 해줍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 평균을 내던가 해가지고 얘가 이제 RNN의 인풋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클래시파이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건데요. 저는 뭐 CNN 세션이고 RNN 세션은 아니기 때문에 대충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주로 쓰느냐? 굉장히 긴 시퀀스가 있을 때 바로 RNN 인풋으로 넣어주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CNN으로 좀 피처 익스트랙팅하여 다운 샘플링을 진행을 하면 이제 RNN의 인풋으로 넣어주면 잘 사용이 된다. 이렇게 해서 CL이나 NLP로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컨볼루션인데요. 얘는 그냥 컨볼루션의
저희가 이제 인풋이 이렇게 있고 다운 샘플링을 하는 게 컨볼루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즈를 줄이는 거. 얘가 컨볼루션일 때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거를 디컨볼루션이라고 합니다. 디컨볼루션. 그럼 여기는 이제 피처를 추출하는 과정이고 얘는 뽑아지는 피처들로 다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게 디컨볼루션이 되겠죠. 얘를 어디다 쓰냐면 이제 이런 사진 보셨죠?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그러니까 사진을 하나 입력을 했을 때 레이블이 같은 애들끼리 피치를 해서 다시 반환을 하는 겁니다. 뭐 사람은 다 파란색으로 칠하고 자동차는 핑크색으로 칠하고 뭐 풀은 초록색으로 칠하고 이런 식으로 레이블된 애들끼리 색깔을 칠해서 돌려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디컨볼루션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이게 지난 학기 모델링 프로젝트에도 이용이 되는데요. 슈퍼 레솔루션이라고 저화질의 이미지를 우리가 고화질로 뽑아낼 수가 있다. 이런 데에도 이용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디컨볼루션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트랜스포스 컨볼루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트랜스포스 컨볼루션인데 얘네가 용어가 되게 좀 혼용해서 많이 쓴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같은 건 아닌데 일단 제 세션에서는 둘이 같다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컨볼루션으로 제가 6 곱하기 6 인풋을 넣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2 곱하기 2 커널로 스트라이크 패딩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3 곱하기 3 아웃풋을 뽑아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는 3 곱하기 3을 인풋을 했을 때 6 곱하기 6을 뽑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를 조금 지금 살펴보면 일단 원래 스트라이드가 2였잖아요. 이 스트라이드가 의미하는 거는 얘네들 핑크색들 원래 인풋들 픽셀들 간을 거리를 2로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거리가 스트라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도 테두리를 하나 이렇게 둘러싸줍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패딩이랑은 이게 패딩은 아니에요. 패딩은 없는데 그냥 디컨볼루션을 할 때 진행을 해준다. 그래서 보시면 스트라이드가 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거리가 이만큼 떨어뜨려 놓고 테두리에도 제로 패딩 아니지만 어쨌든 0을 이렇게 둘러싸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 곱하기 2 커널이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을 커널을 이제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커널을 적용했을 때 여기다가 씌우고 스트라이드가 이긴 한데 이 스트라이드는 이제 핑크색 칸의 거리만을 얘기하는 거고 커널을 씌울 때는 또 스트라이드를 1로 고정을 해줍니다. 얘는 그냥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스트라이드를 1로 해주면 여기서 하나, 뭐 2개, 3개, 4개, 5, 6 그래서 곱하기 6이 잘 나오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디컨볼루션에서 스트라이드는 커널 스트라이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인풋 픽셀을 얼마나 떨어뜨려 놓을 것인지를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예시를 3개나 가져왔어요. 다음 거 한번 봐볼게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스트라이드가 1이고 패딩이 없는 거는 동일하네요. 6 곱하기 6을 넣었을 때 5 곱하기 5가 나왔어요. 그럼 반대로 5 곱하기 5를 넣었을 때 6 곱하기 6을 뽑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번에는 스트라이드가 1이니까 이 픽셀들 간의 거리를 떨어뜨려 놓지 않는 거예요. 거리가 1. 그 다음에 우리 바깥쪽은 기본적으로 테두리를 하나 정해준다 그랬죠. 그 다음에 얘네가 완성이 되었으면 이제 커널을 적용을 한다. 얘네는 무조건 스트라이드가 1이다. 이렇게 뭐 합성곡을 또 해주면 6 곱하기 6 아웃풋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패딩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거는 이제 디컨볼루션 예시만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4 곱하기 3을 넣었을 때 4 곱하기 4가 나오는 걸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일단 스트라이드가 이니까 이렇게 거리 이만큼 다 떨어뜨려 놨죠. 그 다음에 바깥쪽에 테두리도 하나 만들어줍니다. 얘는 패딩이 아니라 인터미디어트 그리드라고 하고요. 근데 패딩이 있으면 이 테두리를 없애줍니다. 우리가 컨볼루션을 할 때는 패딩을 우리가 씌웠을 때 겉에 테두리가 하나 늘어났잖아요. 이번에는 디컨볼루션이니까 겉에 테두리를 하나 없앤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테두리를 없애고 나머지 애들로 커널을 2 곱하기 2짜리를 쭈루룩 적용을 해준다. 이때 커널 스트라이드는 무조건 1이다. 여기랑 관계없이. 그래서 아웃풋이 4 곱하기 4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저희가 컨볼루션에서
인풋 넣었을 때 얘가 인풋이죠. 인풋 넣었을 때 아웃풋 사이즈를 결정하는 게 이런 식이었는데 반대로 이제 저희 이제 역연산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얘를 구하고 싶으면 n에 대해서 식을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엔 얘가 아웃풋, 얘가 인풋이 될 거니까 그냥 이거 대신에 인풋이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럼 인풋 빼기 1, 뭐 1 넘겨주고 S 곱해주고 스트라이드 곱해주고 그 다음에 EP 빼주고 그냥 필터 사이즈를 더해주면 된다. 그냥 역연산해주면 쉽게 구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디컨볼루션도 한번 봐봤고요. 그래서 얘를 어디에 이용을 하느냐? 아까 말했듯이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예시를 한번 더 자세히 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색깔을 바꿔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여기서 먼저 피처들을 뽑아준 다음에 그러니까 컨볼루션을 진행을 해서 피처들을 뽑아준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새로운 사진이죠. 에다가 그냥 칠한 게 아니라 하나의 얘랑 별개의 새로운 사진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한 것이니까 컨볼루션 이용해서 피처 뽑아준 다음에 뽑아준 피처들로 다시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는 거를 디컨볼루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보지는 않을 건데 그래서 제가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의 대표적인 모델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 FCN이라고 Fully Connected Layer가 아니라 Fully Convolution Network죠. 저희가 원래 컨볼루션이 어떻게 진행을 했었냐면 컨볼루션 레이어들을 막 쌓은 다음에 이거 나중에 Fully Connected로 이거 바꿨잖아요. 일렬로 쭉 펼친 다음에 얘네들을 Fully Connected로 바꿔서 클래시파이를 했는데 얘는 여기서 이 부분까지 다 그냥 컨볼루션 레이어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Fully Convolution Network이라고 한다. 라고 보는데 한번 대표적인 특징 세 가지만 살펴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Convolution, Nation이라는 게 하나 있고 Nation이 무슨 화를 한다는 뜻이죠. 원래 있던 Fully Connected를 Convolution 화를 시킨다. 이런 특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생성을 해야 되니까 Deconvolution 부분이 있고 이건 자세하게 보진 않을게요. 아까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 레즈넷에서도 나온 스킵 아키텍처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보자면 일단 저희가 원래는 을 가지고 저희가 쭉 모델을 세웠는데 그렇다면 인풋 사이즈가 다른 애를 입력을 해버리면 차원이 맞지 않은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기존에는 다른 사이즈의 인풋 이미지를 넣으면 이제 차원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 fully connected 부분을 컨볼루션하게 바꿔버리면 이 차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원래 앱시 레이어에서 가중치를 어떻게 구했었냐면요. 그냥 인풋 곱하기 아웃풋 512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4096 이렇게 뭐 하나하나가 웨이트가 다 달랐었죠. 근데 아까 CNN의 특징이 뭐였었냐면 컨볼루션의 특징이 뭐였었냐면 피처맵은 한 가지 웨이트를 공유한다라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인풋이랑 관계없이 그냥 필터 사이즈가 웨이트의 개수를 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풋이 들어와도 차원을 맞춰줄 수가 있다. 네, 웨이트의 개수가 커널 사이즈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인풋의 이미지 사이즈랑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컨볼루셔네이션을 진행을 해준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킵 커넥션이라는 큰 특징도 있었는데요. 얘는 이제 레즈넷 모델을 한번 가져와서 설명을 해볼게요. 원래는 여기 있는 컨볼루션 레이어가 뭐 이렇게 그냥 오기도 하고 차원이 축소된 채로 오기도 해서 여기서는 이 두 가지를 더 해줘야 돼요. 근데 그냥 온 거 하나랑 차원 축소돼서 온 거 하나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얘는 축소가 됐으니까 얘는 그대로인데 그러면 얘네를 이제 연산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1 곱하기 1 컨볼루션을 이용해서 이 초록색을 다시 사이즈를 바꿔주는 겁니다. 1 곱하기 1은 이제 이렇게 생겼고 채널은 뭐예요? 얘랑 같겠죠? 이거를 만약에 적용을 해본다면 원래는 1 곱하기 1 스트라이드 1로 가면 56 곱하기 56이 그대로 56 곱하기 56으로 나오는데 얘를 28로 맞춰주고 싶다? 그냥 스트라이드를 2로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1 곱하기 1짜리 하나 1 곱하기 1짜리 하나 스트라이드가 2인 애들로 이게 다 적용을 하면 28 곱하기 28로 맞춰줄 수 있다. 그럼 얘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를 맞춰주려면
우리 얘는 필터 개수로 인해서 정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필터를 그냥 1 곱하기 1짜리 애를 스트라이드가 2인 애들로 28개를 적용을 하면 우리 이런 사이즈를 맞춰줄 수 있겠다. 이러면 처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얘네를 더해줄 수 있게 됩니다. 괜찮죠? 네, 지금까지 이제 CNN을 왜 사용을 하는지를 봤는데요. CNN이 이용되는 게 그냥 이미지 처리에 우리가 아는 인코더로도 사용이 되고요. 인코더, 디코더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할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뭐 RNN의 인코더로도 사용이 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처리에 디코더로 또 사용이 가능하다. 이미지 처리에 특화되어 있기는 한데 공간적인 그 CNN의 특징 중에 하나인 로컬 커넥티비티가 필요한 거는 뭐 다른 애들에도 쓸 수가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이학습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이학습을 왜 쓰냐면 엠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트레인을 해서 좋은 성능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뭐 C410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해상도 컬러 이미지를 인식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모델을 완벽하게 트레인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5개 이상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쌓고 2개 이상의 앱시 레이어로 트레인을 진행한다면 만약에 CPU 환경이 1개밖에 없다면 얘네까지 하는데 수백에서 수천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얘네를 완벽하게 인식을 하려면. 그럼 저희는 절대 못하겠죠? 저희는 슈퍼컴퓨터도 없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얘네를 못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모델을 그냥 가서 이용을 하자라는 게 트랜스퍼 러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모델을 우리가 프리트레인드 모델, 이미 트레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가 모델은 한번 학습을 하면 웨이트를 저장을 하잖아요. 얘만 이제 저장을 하는 얘가 이미 뭐 어느 정도까지 비슷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뭔가 테스트 이거 정의된 웨이트 조금 미세하게 조정을 해서 우리 거에 맞추지 않을까가 준비했습니다. 전이학습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데 오타가 있고요. 타겟. 네. 그다음에 소스 태스크랑 타겟 태스크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가져와서 저희 거에 이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가져온 모델이 원래 이용되던 거를 소스 태스크라고 하고 저희가 이제 가져온 애를 어디에 이용할 건지 걔가 저희가 원하는 타겟 태스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A에서 가져와서 B에 적용을 하고 싶다면 A가 소스, B가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각각이 라벨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전이학습을 또 종류를 좀 나눌 수가 있어요. 둘 다 라벨이 있으면 이제 뭐 인덕티브, 뭐 소스는 라벨이 있는데 저희가 하는 건 라벨이 없다? 그러면 뭐 트랜스덕티브. 둘 다 라벨이 없으면 언슈퍼바이즈. 이런 종류가 있는데 더 자세하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제가 뒤에서 더 얘기해 드릴 거는 기본적으로 얘를 바탕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라벨이 있는 경우. 그러면 어떻게 가져와서 어떻게 파인 튜닝을 할 건지 뭐 파인 튜닝을 뭐 적용하는 방법이 되게 많겠죠. 모델 자체를 다시 학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분만 가져와서 학습을 할 수도 있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용어를 좀 2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프리즈랑 파인 튜닝이라는 용어를 제가 지금 쓸 거예요. 프리즈는 이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가져올 때 여기서 이미 학습이 된 웨이트를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건들지 않는 거죠. 얘는 가져온 거를. 파인 튜닝은 이제 얘를 가져오긴 하는데 우리의 데이터에 맞게 다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트를 그냥 그대로 가져오지 말고 저희 데이터에 맞게 다시 미세하게 조정을 한다. 를 얘기하는 건데 러닝 레이트를 사실 그대로 쓰기에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얘가 이미 저희가 만약에 글로벌 옵티마이제이션이 여기라고 하면 얘는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되면 정확하게 태스크가 같진 않으니까 여긴 아니지만 웨이트가 그래도 뭐 이 정도까지는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러닝 레이트를 맨 처음에 설정을 한 것보다는 조금 더 줄여가지고 왜냐면 가까우니까 조금 더 줄여가지고 웨이트를 미세하게 조정을 하면 된다라는 게 아이디어입니다. 보통 원래 러닝 레이트의 한 5%에서 10%로
줄여서 얘기를 학습을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제가 가져올 모델이고 이게 제가 이용할 모델이라면 일단 기존 클래시파이어 부분은 제거를 합니다. 사실 A 태스크랑 B 태스크가 다르면 보통 클래시파이어에서 크게 차이가 나겠죠. 만약에 A 태스크는 이제 가구들을 뭐 이게 소파인지 의자인지 침대인지를 분류하는 태스크라고 하고 저는 그냥 소파인지 아닌지만 분류를 하고 싶다면 클래시파이어가 그냥 달라지겠죠. 여기서는 이제 뭐 한 10개, 11개, 뭐 100개를 분류하는 거라면 저는 그냥 이진 분류를 사용하고 싶다. 태스크가 다르면 클래시파이어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를 제거를 해준 다음에 이 피처 익스트랙터 부분은 가져와 주는 거예요. 만약에 데이터가 좀 비슷하다면 여기 노트가 있네요. 프리트레인드된 피처 익스트랙터 부분을 가져온다. 그 다음 이제 저희가 원하는 새로운 클래시파이어를 붙여준 다음에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한다.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 파인 튜닝에 제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한번 보시면 흰색 부분은 그대로 냅두는 거고 웨이트들을 파란색 부분은 이제 파인 튜닝을 해주는 부분들이에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다 다시 학습을 진행시켜주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경우에는 몇 개의 레이어만 학습을 진행시켜주고 나머지는 그냥 고정을 시켜주는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세 번째 경우는 이제 피처 익스트랙터 하는 부분은 고정을 시켜주고 클래시파이어 하는 부분만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가 나눌 수 있는데 얘는 이제 데이터의 크기나 아니면 내 지금 타겟 태스크가 원래 있던 소스 태스크랑 얼마나 비슷한지를 기준으로 1번을 쓸지 2번을 쓸지 3번을 쓸지를 나눈다고 합니다. 조금만 구체적으로 봐보자면 일단 스트래티지 1 같은 경우 전체 모델을 다시 파인 튜닝을 해야 되는 경우는 데이터셋이 클 때 가능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셋이 크면 이제 과적합에서 조금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전체 모델을 다시 학습을 시켜도 그렇게 뭐 오버피팅이 날 위험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모델을 트레인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피처 익스트랙터 부분은 파인 튜닝을 하고 이 클래시파이어 부분은 다를 때가 많아서 그냥 여기는 리트레인을 아예 다시 학습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리트레인을 하는 방법은 스크래치랑 그냥 이미 학습된 웨이트를 또 다시 이용하는 게 있는데 이미 학습된 웨이트, 재학습. 얘가 좀 더 좋겠죠?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여기를 찾아가는 게 이미 학습이 되어 있다면 조금 더 근처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파인 튜닝이랑 리트레인의 이 부분은 동일한 거 아닌가요?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다른 게 뭐냐면 둘 다 이미 학습된 웨이트를 다시 미세 조정을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얘는 러닝 레이트를 한 10% 정도로 줄여서 쓰는 거고 리트레인은 그냥 러닝 레이트를 그대로 해서 재학습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이 클 때는 이 피처 익스트랙터 부분은 파인 튜닝하고 클래시파이어 부분은 리트레인 하거나 그대로 쓰거나 이래도 된다 라는 게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요거예요. 이거. 몇 개만 수정을 하고 몇 개는 그대로 사용을 한다. 이걸 언제 쓰냐면 일단 얘도 데이터가 좀 크면 좋겠죠. 그리고 태스크가 A랑 B랑 소스랑 타겟이랑 유사하다면 그러면 우리가 굳이 처음부터 재학습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래도 아까 말했다시피 가구를 분류하는 거랑 소파인지 아닌지만 분류하는 거랑 얘가 소스고 제가 하고 싶은 게 타겟이라고 할 때 사실 피처 익스트랙트 하는 부분은 얘네 둘이 굉장히 비슷할 거 아니에요. 비슷하겠죠? 그래도 저희가 피처 익스트랙트 하는 부분이 로우 레벨에서 시작해서 큰 특징들 먼저 뽑아내주고 그 다음에 레이어가 쌓이면 쌓일수록 좀 더 세세한 특징들을 뽑아내잖아요. 그래서 좀 태스크가 비슷하다면 이 앞부분까지는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뒤에 있는 세세한 부분을 조정하는 것만 저희가 파인 튜닝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시밀러한 경우에 스트래티지 2를 이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가 그냥 요 컨볼루셔널 베이스를 아예 건드리지 않는 건데 얘는 이제 데이터셋이 작고
데이터셋이 작으니까 여기를 파인튜닝을 못 시키죠. 그냥 고정을 시켜놓고 이제 태스크가 유사하면 뭐 여기도 비슷할 테니까 데이터셋 작고 태스크가 유사하다면 스트래티지 3을 이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실제로 해보면서 뭐가 좋은지 안 좋은지 해봐야 되는 거고 얘는 이제 그냥 시작을 할 때 이렇게 하면 그래도 막 망하지는 않는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끝났는데요. 이제 그래가지고 아까 했던 세 가지를 이제 데이터셋 사이즈랑 데이터셋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기준으로 이제 트랜스퍼 러닝을 어떻게 할지 나눈 게 이제 다음과 같은 사이즈 시밀리티 매트릭스인데요. 뭐 아까 했던 거 다시 말하는 건데 다시 한번 해보자면 데이터셋이 크고 이 부분이죠. 데이터셋이 크고 만약에 유사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이미지넷으로 사람 얼굴을 분류하는 태스크라고 해볼게요. 왜냐면 이미지넷에는 사람 얼굴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데이터는 큰데 이제 뭐 딱히 유사하지는 않은 거죠, 태스크가. 이럴 때 이제 보통 데이터셋 크니까 그냥 전체 트레인을 진행을 시켜주고요. 이 부분 이제 태스크가 유사한 게 아까 제가 계속 말했던 가구랑 뭐 소파 이런 예시가 되겠죠? 요게 이제 태스크가 유사한 경우인데 그냥 뭐 데이터가 크면 몇 개는 고정을 시켜놓고 몇 개만 파인튜닝 해주면 된다. 아까 그거 반복이고. 이제 얘가 문제죠. 3, 4분면에 있는 거. 데이터 셋도 작고 유사하지도 않아요. 이러면 사실 파인튜닝도 해도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고 리트레인 해도 성능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 두 개를 하는 것보다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 수를 늘려야 된다. 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저희가 배웠던 거 있죠? 이미지를 조금 변형을 해서 일단 데이터 자체를 늘리는 게 가장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가 많지 않으면 오버피팅이 될 위험이 있죠. 그래서 오버피팅을 막아주려면 여기 있는 specify 부분이 원래는 이제 뭐 FC 레이어로 되어 있다고 할 때 레이어가 여러 개 쌓으면 하이퍼 파라미터가 더 많아지잖아요. 그럼 오버피팅이 될 뭐 위험이 있고 여기를 가운데 있는 레이어를 최대한 없애주는 성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운데 있는 히든 레이어들은 최대한 없애주고 그냥 아웃풋 사이즈만 맞춰주는 용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주면 뭐 얘는 그래도 뭐 구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데이터셋이 작은데 이제 태스크가 유사할 때 전체 데이터셋을 전체 그 피처 익스트랙트 부분을 재학습을 하면 이제 과적합될 위험이 있으니까 그냥 클래시파이어만 바꿔준다. 저희가 아까 소파를 이진 분류를 한다고 해주면 여기 그냥 이진 분류 잘 되는 FC 레이어 다 집어치우고 이진 분류 잘 되는 뭐 SPM 이런 거 집어 넣어주면 되겠죠? 네. 구현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화이팅입니다. 써머리를 해드리자면 뭐 일단 뉴럴 네트워크 모델에 오버피팅을 막는 방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컨버전스 속도를 어떻게 조절을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요소들을 조금 소개하는 느낌으로 봤었죠. 레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은 다음과 같이 두 개가 좋은데 얘가 좀 더 좋다. 렐루를 할 거면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가 컨버전스에 영향을 미치는 1순위라고 했죠. 얘는 코사인 아넬링 with 월막 이용해주면 좋다. 그리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동영상 올라갈 예정입니다. 참고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CNN을 왜 이용하느냐 공간적인 특성 때문에 이제 이미지 처리에 특화되어 있기는 한데 공간적인 특성을 이용을 해야 되는 뭐 RNN이나 뭐 RNN도 뭐 옆에 있는 단어들끼리 좀 더 뭐 관계가 있고 이러죠. 시계열이나 이런 데에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뭐 1D CNN으로 이걸 할 수가 있었고 디컨볼루션으로 세그멘테이션이나 뭐 고해상도로 바꿔주는 그런 것도 할 수가 있었고요. 트랜스퍼 러닝 그냥 저희가 자원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데이터가 얼마 없을 때 이용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게 트랜스퍼 러닝이었습니다. 네. 출처고요. 수고하셨습니다.